much. We've had a great time. It was really great. Thank you very much for being here. じゃがいももちょっとです。見えないよ。みんな取れないよこれ。 이번 방문은 12년간 중단되었던 양자 정상 방문이 재개되는 것으로서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한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1월 16일 오전 도쿄 도착 후 첫 일정으로 현지에 계신 우리 동포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어 당일 오후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이어서 만찬 등 공식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정치와이도 첫 번째 주제 영상으로 먼저 소개해드렸는데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자, 이례적으로 하루 2번 만찬 지금 일본 측에서 준비한다고 일본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실은요 공식적인 확인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만 부인도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관심사 절반 빈 물컵 이걸 우리가 지금 채우길 원하고 있는 거죠. 과연 이건 어떻게 될 것인가. 두 가지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요. 16일 출발해서 1박 2일 일정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일본 방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거든요. 먼저 이른바 스케줄 좀 보겠습니다.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이 공개를 했는데요. 이렇습니다. 16일에는요. 현지 동포 오찬 간담회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용을 설명하겠죠. 그리고 이어서 공식 만찬이 있습니다. 여기는 부부 동반이고요. 관계자가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끝난 뒤에 친교 만찬이 있습니다. 부부 동반 아닙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만 참석을 하는 겁니다. 연속했어요. 일본 긴자에 다 위치한 식당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친교 만찬이 굉장히 주목을 끌고 있죠. 자, 그럼 어느 곳에서 열리는가 화면 보겠습니다. 이 식당의 이름이요. 렌가이테이라고 돼 있어요. 일본 발음이잖아요. 이게 한자로 돼 있는데 우리 발음으로 읽으면 연와정입니다. 연와정. 내부는 이런 모습이라고요. 여기 메뉴가 뭐 이런 걸 판답니다. 이거 돈가스 같이 보이고요. 이거 오므라이스가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므라이스를 좋아한다. 뭐 일본에 갔을 때 맛을 봤는데 굉장히 인상이 깊었다. 뭐 이런 얘기를 일본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곳을 지금 잡은 거 아니냐. 128년이 된 굉장히 오래된 식당이라고 합니다. 자, 이 상황입니다, 지금요.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께 먼저 질문 좀 드릴게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향까지 감안해서 뭔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일본 언론 통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에 앞서 사실은 강제징용 해법, 우리 정부가 내놨지만 일본 외상은 막상 강제징용을 부인하는 상황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또 성의를 보이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일본의 속내 뭘까요? 글쎄요, 이게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인 의제나 이제 그와 관련된 협상도 중요하지만 또 정상 간의 어쨌든 친분, 뭐 신뢰를 축적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당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굉장히 주목받습니다. 회담의 비공식적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12년 만에 셔틀 외교 복원이다 큰 의미 부여를 하고 있어서 그동안에 이제 한일 관계가 굉장히 경색돼 있었던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풀어보고자 하는 양측의 요구가 맞물려서 저런 일정이 잡힌 게 아닌가 싶고 먼저 하는 만찬은 이제 공식 만찬이기 때문에 뭐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합니다. 그렇겠죠. 동부인도 하고요. 근데 그거 끝난 이후에 조금 더 긴밀한 소통을 위해서 참석 범위를 줄여가지고 이제 두 번째 만찬 자리를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형식보다 중요한 거는 실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에서 아무리 의전에 신경을 쓰고 융숭한 대접을 하더라도 지금 강제동원 해법 관련해서 우리 국내 여론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만 하더라도 그 지금 생존해 있는 당사자들이 어제죠. 당사자들이 공식적으로 정부의 그 해법을 거부한다라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어제 국회에 출석을 하셨죠, 그분들도. 때문에 정부로서는 지금 뭐 해법을 내놓긴 했지만 이게 국민을 만족시키지도 못하고 당사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과연 한일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국익의 측면에서 외교적으로 얻을 것이 있느냐 예. 이런 의문을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저런 뭐 만찬 자리 또 일본 측의 성의 있는 대접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일본 측에 그에 합당한 우리가 대승적 결단을 했다면 예. 그에 합당한 그런 호응을 얻어낼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 의제라는 거는 당일날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예. 그 자리에서 막 논의해가지고 합의하는 게 아니고 이미 사전 조율이 그렇죠. 돼 있거든요. 사전 조율 돼 있는 걸 가지고서 정상 간에 예. 이제 뭐 합의를 하는 이런 모습일 텐데 과연 일본의 그 과거 그런 어떤 식민지 지배에 대한 그 참회와 반성을 계승하는 그러니까 참회와 사죄라는 실질적 표현이 나올 거냐 그리고 일본의 가해 기업들의 어떤 형태로든지의 참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냐 지금 네. 봐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전망들이 많거든요. 그런 점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홍석준 의원님. 네. 뭐 똑같은 질문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취향까지 고려한 뭐 오므라이스 뭐 이런 얘기를 일본이 들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친교 만찬 장소까지 잡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일본 측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혹시 그리고 그 친교 만찬이 끝난 뒤에 기시다 총리가 어떤 입장을 일본 언론을 통해서 하도록 밝힐 가능성이 있는지 이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예, 충분히 밝힐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지금 일본 측에서 지금 준비하는 게 굉장히 좀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이런 걸 챙기고 있다. 사실 일본이 무슨 국빈 방문 이게 아니라 실무 방문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좀 신경을 쓴다는 얘기는 들려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자료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전 오바마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공식 만찬이 끝나고 또 2차로 이제 만찬하는 예. 그런 사례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대통령한테는 사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차로 오므라이스, 돈가스의 발상지 식당에 가서 이렇게 예. 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시다 총리를 비롯해서 지금 일본 정부에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방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이제 신경을 쓰고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물컵의 반이 지금 채워질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는데 예. 사실 지금 그 조금 전에 이제 박한석 의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일본 정부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뜨뜻미지근한 그 예. 반응, 즉 역대 그 일본 내각의 어떤 입장을 어떤 존중한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다시 한번 명백한 어떤 강제징용에 대한 어떤 사과, 구체적인 사과. 예, 그리고 개달린 경단련을 통한 일본 전범 기업이라 할 수 있는 미쓰비시라든지 신일본 제철의 참여 이런 부분이 이제 반드시 이제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상황을 일본도 분명히 지금 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 이런 어떤 정상회담 준비를 한다는 것은 예. 저는 이번에 상당히 일본이 좀 반응을 할 것 같다는 그런 기대를 하고 또 사실 미국이라든지 EU라든지 이런 예. 곳에서 상당히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예. 일본도 거기에 화답을 해야 된다고 굉장히 많이 지금 외부에서 지금 현재 압박을 가하고 있고 또 일본 내부에서도 이런 여론이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도 이번 정상회담에 상당한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그런 어떤 저는 반응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예. 단지 좀 저희가 좀 침착하게 이런 것을 대응해야 되는데 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합의도 하지 않은 어떤 그런 어떤 간담회를 하면서 또 이런 걸 뭐 날치기로 이렇게 좀 하고 이런 어떤 상황은 저는 좀 피해야 될 것 같다 결의한 얘기를 지금 생각합니다. 잠깐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은요. 이 양국 정상의 어떤 국정 지지율이 나온 게 있어요. 좀 확인해 보죠. 여기 보시면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이쪽 화면 왼쪽에 있는데요. 3월 첫째 주와 둘째 주가 최근인 거죠. 한국갤럽 기준으로 지지율 조사를 보면은 리얼미터 기준으로 보면은요 조금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내려가는 게 나와 있거든요. 이유를 보면은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여론이 조금 부정적인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유는요. 근데 반면에요. 여기 보면은 NHK가 조사한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 최근 거와 한 달 전 걸 비교하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내려가고 물론 왜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다양한 이유가 거론되고 있어요. 근데 일단 방향은 약간 다르게 보이고 있거든요. 자, 최기식 변호사. 이 지지율 흐름 이거 뭘까요, 이건?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그 이번에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하고 난 다음에 예. 민주당에서 매우 발빠르게 예. 우리 그 과천 의왕만 보더라도 오. 굉장히 많은 플랜카드를 거의 플랜카드를 도배를 했다고 할 정도로 당연히 비판을 하는 비판하는 현수막이겠죠? 여론전을 플래카드로 아주 아. 적극적이고 강하게 펼쳤거든요. 예. 저는 아마 그게 조금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아, 여론이 그런데 약간 주목을 하면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다는 말씀이네요. 네네네. 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직접 책임보다는 약간 간접 책임의 방식으로 예. 이 문제를 지금 풀어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정식으로 또 강제 동원이라는 부분을 지금 비껴가는 발언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한 예를 들자면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18세에 일제에 강제징용을 다녀오셨거든요. 예. 그때 할아버지 대신해서 아버지가 갔다 오셨다 말씀하셨는데 오. 강제 동원이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 대신해서 일본 밀양에서 부산항을 거쳐서 시모노세케를 거쳐서 나가노현의 수력 발전소에서 2년 동안 예. 젊은 청춘을 바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겠죠. 저는 분명히 강제 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숨겨놨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어쩌면 자기들이 이 지금 해법이 오히려 기시다 입장에서는 여론전에서 유리한 국면을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시다 총리 여론조사인데 남이 나라 정상의 여론조사인데 좀 뭔가 이렇게 상쾌하진 않네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은요. 이게 또 몰랐다라고 또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약간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께는요. 전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박진호 외교장관이 절반의 빈 물컵을 채우는 과제가 남았다. 이건 일본의 호응에 달렸다고 했거든요. 자, 일단 그런데 만약에 일본 측에서 별다른 호응이 없어요. 그렇다면 사실 양국 관계가 개선, 이게 더 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이런 전망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정부가 사실상 먼저 손을 내민 셈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같이 손을 내밀지 않을 경우 일본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 국제사회에서나 여러 가지 등등등. 자, 이런 약간의 상반된 분석들이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전재수 의원께서는 이 반 비어있는 이 물컵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본 쪽 반응이. 물컵의 나머지 절반은 일본 정부가 채워주기를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렇죠. 아마 기대를 했을 우리는 겁니다. 지금 그걸 바라보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엊그제 일본의 외무상이라는 사람, 예.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일본의 외교부 장관입니다. 예. 일본의 외무상이라는 사람이 일본 의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강제 동원은 없었다. 조금 전에 우리 최 변호사님 아버님 사례를 말씀을 하시면서 강제 동원 말씀을 하셨는데 역사적으로 강제 동원이 없었다. 그러므로 배상을 할 수 없다. 이것이 일본의 외교부 장관의 입장입니다. 일본 의회에 가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나머지 절반의 물컵의 절반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우리 정부와 우리 대통령의 입장을 완전히 깨버리는 것이죠. 더더구나 16일 날 이제 일본을 방문을 하게 되고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 외교적으로 저러한 언사를 하는 것은 엄청난 그 외교 관례상의 엄청난 결례입니다. 예. 있을 수 없는 발언을 일본의 국무위원이라는 사람이 장관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일본이 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내볼 수 있는 것은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가 될 텐데 하나는 한일 외교전에서 일본이 이번에 완벽하게 승리했기 때문에 기존의 극우 보수의 강경 노선, 강경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정상회담에서 그야말로 밥만 먹고 와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고 또 하나의 상황은 이미 한일 외교전에서 일본이 완벽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승자의 여유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비본질적이고도 격가지적인 그러한 어떤 조치는 취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승자의 여유 속에서 말하자면 이 배려해주는 차원으로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이런 조치는 취할 수 있다. 예로 들면 청년 미래기금이라든지 이게 전쟁 범죄로 인한
사죄와 배상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비본질적이고 격가지적인 그런 이제 조치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에 생채기가 난 거 이걸 좀 어떻게 좀 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조치들은 이제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런 전재수 생각을 의원께서는요, 이른바 강제징용과 관련이 있는 일본 기업, 미쓰비시 또는 신일본제철이 지금 언급되잖아요. 그 기업들이 이른바 청년기금에 돈을 낸다는 약속, 발표를 하더라도 그거는 절반의 물컵을 채우는 게 아니다. 이렇게 그럼 평가하시죠. 완전히 비본질적인 것이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예.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대동아 전쟁, 태평양 전쟁 하면서 전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예. 전쟁 범죄를 저질렀고 전쟁 범죄를 통해서 특정 기업이 국가는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기업은 전쟁 범죄를 통해서 이익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배상을 해달라는 것이 저희들의 요구입니다. 예. 그런데 강제동원 없었다. 그러기 때문에 배상 못한다. 1965년도에 한일 청구권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미 국가 사이에 끝난 거다. 예.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여전히 독도가 자기네 땅이고 야스쿠니 친사 참배하고 있고 일본에 지금 역사교육 가서 보십시오. 과거사 전부 부정하고 있거든요. 가해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데 피해자가 나서서 예. 미래를 이야기한다? 아니 어느 나라 문법입니까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화가 나 있는 이 부분을 상당히 좀 누그러뜨리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왜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친구, 부모, 형제 사이에는 예. 아무런 조건 없이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라는 것은 주고 받을 수 있는 이익, 예. 실익이 있지 않는 이상은 외교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외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조차도 어겨가면서 아무런 실익도 없는 한일 외교를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기식 변호사는 집안 어른 중에서 이제 징용과 관련된 분이 계시다고 아까 소개를 잠깐 저희 해주셨는데, 아버님. 예, 예. 이번에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일본이 어느 정도 조치 또는 일본 기업이 어느 정도의 입장을 내놓으면 절반의 물컵이 채운다고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조치가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국민들은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그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경제적 보상 문제는 차후 문제이긴 하지만 예. 그래도 거기에 따르는 경제적 보상도 우리가 수긍할 만한 정도의 그러한 어떤 책임지는 모습 그것이 보여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쉽지 않은 겁니다. 사실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고요. 지금 정상회담 아마도요. 지금 오늘 내일 굉장한 조율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그렇죠. 왜냐하면 공동 기자회견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모든 게 합의된 상태에서 나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남은 이틀 정도 대단한 협상 또는요 당일 오전까지도 협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다뤄봤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죠. 화면 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프다 많이 아프다. 이재명이 당원에게 한 말. 그러니까 오늘 당원들과의 대화가 예고가 됐었는데 그 예고하는 포스터 비슷한 내용들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 아프다 많이 아프다라는 대목이 있어요. 이게 이재명 대표 얘기일까요? 누구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주제였어요. 대화의 주제. 이게 누가 아프다는 걸까요? 본인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요?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요. 오늘 당원들과의 대화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잡혀 있었는데 그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좀 추렸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은 것도 이제 원래 미워지기 시작하면 모든 게 이제 나쁘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을 최소화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의 징계청원 뭐 이런 이런 게 지금 당내 갈등 요인이 되잖아요. 이제는 피눈물이 납니다. 피눈물이 나요. 우리도 받을 만큼 받았어요. 우리도 받을 만큼 받고 하는 거예요. 우리 대시민들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요? 근데 그런 감정, 심정을 제가 전혀 이해 못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말씀하신 심정은 모르는 바는 아닌데, 네.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대표님도 힘드시면 힘드시더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랑 똑같이. 네, 그것까지. 저는 사실 민주적인 정당에서 정당은 다양성이 생명이고 다양한 의견 표출이 가능하죠. 근데 너는 왜 나와 생각이 달라? 라고 해서 막 색출하고 또 막 청원해가지고 망신을 주고 공격을 하면 기분은 시원할지 모르겠는데 이 당의 단합을 해치잖아요. 적대감이 더 강화되겠죠.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자, 뭔가 이른바 이 강성지지층, 뭐 개혁의 딸, 개딸 뭐 이런 분들에게 약간 당부하는 것 같죠? 좀 자제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이에 이른바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지금 그 영상에 보면 섞여 들어가 있죠?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아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요. 자, 우선 지금 영상 나가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다 그래요. 지금 저기 당사에 이른바 당원존이라고 당사에 마련이 돼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듣고 얘기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자, 박원석 전 의원님. 그런데요, 이 장면이 생중계가 됐거든요. 되고 있고 지금도. 이게 유튜브인데 그런데 민주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가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의 개인 채널, 이재명 TV라는 뭐 이재명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는 채널이에요. 이 개인 채널로 생중계가 되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원인 지지자들과의 만남의 자리이긴 한데 예, 이게 이제 당원이란 말이에요. 당의 공식 행사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런저런 예. 그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또 지난번 체포동의안 표결 그로 인해서 당원들이 굉장히 격앙돼 가지고 당내에서 배신자 색출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하고 자제를 요구하고자 하는 자리의 성격도 일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당의 공식 행사로 하면 너무 무겁게 돼요. 그리고 공식성이 부여가 되고 이제 그런 점을 하나 의식한 게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장소는 당사인데. 장소는 당사긴 하죠. 또 예. 하나는 이재명 TV가 훨씬 구독자가 많을 겁니다. 아, 구독자가 많다. 예, 그리고 이제 가독성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응집력 이것도 이제 이재명 TV라는 플랫폼이 민주당 플랫폼보다는 더 강하기 때문에 당의 조직에서 만드는 유튜브 채널보다 이재명 대표의 개인 채널이 훨씬 더 구독자가 많다. 그거 당연하죠. 이재명 대표 SNS 계정 팔로워가 예. 당의 공식 계정 팔로워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때문에 이제 저런 소통이 갖는 전파력도 당 플랫폼보다는 이 개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 더 높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선택한 게 아닌가 싶고요. 예. 뭐 아까 이제 지지자들이 굉장히 이제 뭐 그 절절하게 예. 참을 만큼 격앙된 것 참았다. 같기도 하죠. 뭔가. 격앙되고 절절한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차분하게 저렇게 격앙돼 있는 지지자들 다독이고 예. 그러나 당이 단합하기 위해서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기보다는 또 그 강경 지지자들이 그렇게 나서가지고 배신자 색출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대응보다는 서로 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득하는 거는 꼭 필요한 일이었고 예. 저는 뭐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 방금 앞서서 오늘 당원과의 대화 뭐 한 모습을 좀 전해드렸는데 조금 더 준비된 영상이 있어요.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다가 또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을 그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거기 비난하는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저쪽에서 그 변복시켜서 파견한 그런 사람들이 한 거 아닐까? 홍석준 의원님, 살짝 저쪽이 혹시 홍석준 의원님이 소속되신 그쪽이 저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약간 음모론 비슷한 걸 좀 제기했어요. 지금요, 방금 전에. 자, 일단 이걸 포함해서 오늘 이재명 대표의 당원과에 대한 평가 좀 해주시고 이걸 과연 왜 했을까? 이것까지 좀 분석해 주시죠. 아니 이제
뭐 저쪽에서 한 거 아닐까. 이재명 대표의 말씀은 참 유체 이탈식 합법이지만 저런 인식을 상당히 많은 민주당 인사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옆에 전재소인도 지난번에 이렇게 수박 그 포스터를 보고 이건 우리가 아니고 국민의힘 지지가 아닐까 추측을 하셨죠. 민주당 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가 보네요, 지금요. 뭐 당내 갈등을 좀 이제 외부적 그 시각으로 좀 돌리고 싶으시겠죠. 예. 저는 이재명 그 대표가 왜 민주당 공식 TV가 아닌 이재명 TV에서 했느냐. 저는 홈그라운드 이점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민주당 공식 TV에 나오면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이제 많이 이제 들어갈 텐데 그런 어떤 소리가 이제 나오면은 오히려 더 이제 여러 가지로 좀 골치 아프기 때문에 이재명 TV에 계시는 분들은 다 개딸들을 비롯해서 열렬 지지층만 사실 집중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홈그라운드 이점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저런 어떤 행사를 한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최근에 뭐 전영수 전 고인대신 실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제 좀 코너에 몰려 있고 골치 아픈데 뭐 이런 상황에서 본인도 지금 뭐 힘도 없고 특히 지지자들도 굉장히 지금 현재 좀 많이 낙담해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지지자들에게도 좀 감성을 좀 자극하고 본인도 좀 위로를 받고 뭐 이런 어떤 목적으로 저런 행사를 하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어제는 또 이제 이재명 대표 부모님 어떤 무덤에 그런 어떤 뭐 돌들.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생, 명기 이런 게 다 좋은 의미랍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걸 본인 그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하는 이런 것은 전영수 실장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사건 사고나 코너에 몰린 이런 것을 좀 또 분위기 반전 뭐 이런 어떤 다목적용으로 이재명 대표가 저런 어떤 행사를 기획을 한 게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전지수 의원님, 홍석주 의원님은 지금 본인을 위한 분위기 반전 또는 약간 위로를 받기 위한 자리 아니냐 이렇게 약간 비판을 좀 해주셨는데 오늘 이 당원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실은 민주당이 단합의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저는 뭐 저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그런 흐름을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열성 지지자들을 향해서 조금 마음을 좀 가라앉혀 달라 또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로 생각할 정도로 어떤 이제 SNS 상에서 포스트 웹 자보를 만들어서 돌린다든지 이거 하지 말아 달라 뭐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에 닥쳤을 때 이게 집에 혼자 오롯이 이 혼자 이렇게 있으면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바깥에 나가서 공기도 마시고 걷기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잊혀지기도 하고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특히 이제 지금 현재 국가의 형사권이 총동원되다시피 해가지고 말하자면 수사 총량이라든지 또 수사 규모라든지 수사 건수라든지 수사 기간을 보자면 이재명 대표 혼자 개인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사가 막 쓰나미 몰아치듯이 지금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에게도 좀 이게 자기 충전도 하고 또 지지자들 만나고 하면서 또 에너지도 얻고 또 당에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그런 효과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기식 변호사. 그러니까 두 장면을 두 영상으로 나눠서 전해드렸어요. 시청자 여러분께. 지금 최기식 변호사께서 보셨는데 뭐 중간쯤에 보면은 대표님도 힘들면 힘든다고 말씀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격양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체적으로 이 영상 보시고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일단 민주당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아주 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지금 당하는 상황이 굉장히 지금 현 정부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그렇게 괜찮다고 이렇게 버티지 말고 힘들고 아프다고 좀 얘기 좀 하세요. 그래야 당신도 정신적으로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하소연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나도 아프다고 하는 거는 이제 결국 좀
지금 이제 피해자적인 어떤 그런 그 뉘앙스를 좀 지금 강성 지지자들은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의미가 있고 결국 비서실장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서 예. 분위기 반전과 또 새로운 어떤 자기 어떤 지지 세력들로 하여금 위로받고 싶은 그런 공간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걸 다시 볼까요? 오늘 이 방송, 그러니까 당원들과의 만남 이름이 당원전 라이브예요. 이게 생방송이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좀 3가지가 좀 강조가 돼 있죠. 아프다, 많이 아프다. 참 많이 나왔어요. 아프다, 어쩌다 이 얘기 나왔잖아요. 그리고 좌표 색소 이거에 대해서 약간 당부하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청원에 대한 입장은 아직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걸 얘기했는지 지금 대표적으로 2명 나오죠. 이낙연 전 대표를 포함해서 2명에 대해서 당에서 내보내라는 청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할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아직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왔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뭐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이른바 이 비슷한 시각에 비명계 모임이라고 할 수 있죠. 민주당의 길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영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정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의 역할, 그래서 왜 합의가 안 되는지에 대한 평가 혹은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 이런 것들을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뭐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게. 토론회도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좀 의견 수렴도 하실 생각 있으신지. 당내 의견들은 뭐 때와 장소 가릴 것 없이 많이 들어야지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죠. 예. 자, 비명계 모임으로 꼽히는 민주당의 길 오늘 세미나 지금 진행 중이에요. 4시 30분, 오후 4시 30분부터 진행 중이니까 지금 진행 중이고요. 아직 뭐 끝났다는 소식은 안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요, 내일은요, 당내 최대 의원 모임으로 꼽히죠. 더 좋은 미래 이재명 대표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친문 서명 의원들 중심이죠. 민주주의 4.0 모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레는 의원총회 잡혀 있습니다. 뭔가 줄줄이 의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자, 박원석 전 의원님, 제3자 입장에서 보실 때 이 과정을 모레까지 거치면 지금 민주당의 내용이 수수 국면으로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이 더 거셀 것 같습니까? 뭐 단기간에 수습이냐 아니면 뭐 압박이 더 강해지는 거냐 이렇게 판가름 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지난번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상과는 너무 다르게 나왔고 그만큼 민주당 내부적으로 이제 고민이 깊다는 거를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내 그동안의 소통이나 토론이 충분했다고 보이지도 않고 예.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고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나 또 체포동의안이나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또다시 재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고민들을 이런저런 자리를 통해서 다양하게 나누는 이제 그런 모임의 성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일도 양단으로 예. 당장 저런 소통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그럼 물러나라. 뭐 물러나라고 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물러날 것 같지도 않고 또 물러나라고 주장하는 게 지금 당의 그러면 위기의 해법이냐라는 데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결국 민주당 내부도 단일 대오를 그동안에 얘기했지만 그 고민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일종의 타협점을 찾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타협점의 형태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질서 있는 후퇴가 될지 뭐 전면적인 당직 개편과 당 쇄신이 될지 어떤 형태로 가시화될지는 모르는데 근데 그런 걸 찾아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뭐 굉장히 언론들이 이제 바쁘게 취재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과연 무슨 얘기를 하는가. 요즘에 보면은요, 저런 행사 끝난 뒤에 민주당 의원들께서 잘 얘기를 안 해줍니다. 뭔가 이렇게 신중하고, 좋은 말로 신중하고, 약간 좀 다르게 표현하면 뭔가 자꾸만 얘기를 안 하고 싶어 하는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지금 민주당 내부에는요, 보면은.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도 이 유서 얘기가 좀 나오는데, 요 화면으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재명 대표의 과거 비서실장 역할을 하셨던 분,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전모 씨. 유서 내용 어제도 좀 다뤄봤는데요. 뭐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이건 이재명 대표를 보고 한 말로 보이고요. 그리고 본인은 이 수사에 대해서 억울하다. 그리고 측근들의 인간성 얘기 뭐 이런 걸 좀 꺼냈단 말이에요. 어제도. 근데 문제는요, 관건은 이게 과연 여러 가지 내용, 6장 분량이라고 그러거든요. 물론 그 안에는 가족들에 향한 내용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내용이 꽤 있을 걸로 지금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과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어떤 수사 또는 재판의 증거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이 숨진 전모 씨와 관련해서 오늘 유정규 씨가 한 얘기가 있거든요. 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싱크가 지금 아직 영상이 다 준비가 안 돼서 준비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관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기식 변호사, 이 유서 이 경우에 이게 증거로 활용이 될 수 있을까? 근데 과연 또 검찰이 이걸 증거로 활용을 하려고 할까? 이겁니다.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저기 나온 게 거의 중요한 내용들이 다 지금 나왔다고 일단 보여지거든요. 예. 아마 저거보다 더 임팩트, 글쎄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예, 임팩트 있는 내용이 있다면 저것만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만약 그 유서 안에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자기가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구체적인 어떤 진술이 있다면 예. 뭐 충분히 나중에 유족이 제출하든 검찰이 그걸 확보하든 예. 방법을 통해서 증거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된다고 봐요. 그러나 조기 있는 내용만 봐서는 예. 증거로 써먹을 내용들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판단해 본 건데 예. 그렇게 그다지 증거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드세요? 네, 저기에서는 크게 없고 아까 척건 관련해서 척건 관리 잘해라는 내용이 예. 하나 있던데 그건 역시 결국은 척건들이 호가호위하면서 당신 이름 팔고 예. 막 해먹는다. 그런 거 조심해라.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고 예. 척건들이 하여튼 당신에게 했던 것들이 예. 있으니 그 사람들 관리 잘해라. 이런 양쪽으로 다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거 가지고는 증거로 쓰는 내용상으로는 약간 몸 부족함이 있다는 말씀인데 지금 이 유서에 대해서는 유족들이 공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증거로 확보가 되거나 이럴 방법이 있습니까? 뭐 유족들이 스스로 내놓지 않으면 결국 검찰이 뭘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수색할 명분은 지금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최기식 변호사는 일단 상황도 그렇고요. 그 증거 자체를 확보하는 상황도 그렇고 내용도 그다지 재판이나 수사에 뭐 쓰임새가 지금 저 있을까? 내용만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요. 사실 정치권도 그렇고 언론도 좀 조심스럽게 뭔가 전망을 좀 해보고 있어요 지금요. 이건 생각지도 못한 어떤 내용들이 최근에 나와서 그렇습니다. 자, 이 내용까지 좀 다뤄봤고요. 다음은요. 민주당 내부 속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주제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자, 화면으로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커지는 피로감. 자, 일단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거취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벌써 상당 기간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피로감이 그 대화 자체에 대한 그런 주장에 대한 피로감일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로감일지 그거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사퇴는 늦여름, 초가을, 연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사퇴를 한다면 때가 언제냐, 사퇴의 시기가 언제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이 주제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니라 결국은 판단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한 가을 초쯤, 늦여름, 초가을 그 정도 되면 이제 총선을 몇 달 앞으로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당도 무엇이든지 간에 총선 전략을 무엇으로 짜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될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러한 어떤 여건이나 상황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선에 패배한 책임을 지고 송영길은 물러났고 문재인 대표는 뭐 당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니까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지금까지 선배 대표들은 당이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는 선당 우사하는 정신으로 다 자신을 먼저 버렸죠. 자, 이런 가운데요. 친명의 핵심 중지로 꼽히신 분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내놓은 전망이 있습니다. 그 내용 화면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인데요. 오늘 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재판이 많아지는 연말쯤에 질서 있는 퇴장을 할 것이다. 질서 있는 퇴장.
뭐 말이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시간을 두고 천천히 그리고 연말쯤에는 물러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는가 그러자 내가 이재명 대표를 가장 잘한다고 또 얘기를 해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대권을 꿈꾸는 지도자, 자신으로 인한 논란 속에 공당 오래 둘 수가 없다. 그러니까 대권 후보급 정도면 이런 혼란을 수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선 제도조는 당연하다. 그리고 사법 리스크는 모두 해결되면서 대선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 소개는 안 됐습니다만 내년 총선에 이재명 대표가 출마 안 할 걸로 본다는 얘기까지 좀 덧붙여놨습니다. 그럼 결론은 뭡니까? 지금 이 따르면 연말쯤에 사퇴를 하고요. 총선은 안 나가고 대선 준비를 한다는 소리 돼요. 그리고 사법 리스크는 해소된다고 본 겁니다. 친명 중진 의원으로 꼽히시는 분이 익명으로 이렇게 언론에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자, 그럼요. 여기서 네 분께 똑같은 질문, OX 선택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늦어도 이재명 대표는 늦어도 연말까지는 사퇴를 할 거라고 보시면 O,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X를 선택해서 앞에다 꽂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이 골고루 나왔어요. 지금 전재수 의원님 잘 안 섭니다. 그게 옆에 뭐 받쳐주셨는데 일단 보시면요. 최기식 변호사하고 박원석 전 의원님은 늦어도 연말까지는 사퇴한다. O를 선택하셨고요. 반면에 홍석준 의원님은 사퇴 안 한다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늦어도 뭐 중간도 아니고 늦어도 연말까지 사퇴 안 한다. 그리고 전재수 의원님은 지금 보이시죠? 가운데를 선택했습니다. 세모. 그러니까 지금 잘 모르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운데를 선택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박원석 전 의원님부터 연말까지는 사퇴할 거라고 보셨다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판단하세요? 왜 그러셨습니까? 결국에는 민심이나 여론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단기간에 이게 해결의 전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영장실질심사에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나가지 않는 이상 당내에서는 어쨌든 검찰의 이런 야당 탄압 가운데 대표를 그냥 내보낼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의견이 아직은 다수예요. 근데 그걸 이제 막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불구속 기소가 되면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재판 받는 건이 이미 한 건 있는 데다가 그렇죠. 대장동 사건 또 뭐 백현동 사건 그리고 쌍방울 사건 이게 다 별개의 사건들이에요. 그게 다 이제 병 앞에서 재판을 한다 하더라도 대표로서 계속 법정에 나가야 되는 그때마다 언론의 그 장면이 고스란히 노출되고 법정에서 뭐 남욱 씨라든지 유동규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진술하고 증언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보도가 될 텐데 그건 당으로서 큰 악재죠.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자의가 됐든 아니면 당의 총의가 됐든 내년 총선을 위해서 일정 시점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좀 일선에서 물러서고 총선을 그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부터 조금 거리를 두고 치를 수 있는 그런 당 체제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의견이 당내에서 커지지 않을까 싶고 이 사법 리스크가 계속 이렇게 이제 그 악화 일로를 걷는다면 그에 따라서 여론이나 민심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돌아설 텐데 총선 앞두고 그거를 견딜 수 있는 장사는 없습니다. 연말쯤이면 사퇴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하신 건데 추가로 제가 짧게 질문 드리면 그럼 이재명 대표는 내년 총선에 출마 안 할 걸로 보세요? 할 걸로 보세요? 글쎄요. 총선 출마는 저는 뭐 할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구로. 네, 다음 대선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근데 이게 국회의원이 아닌 당 외에서 대선 준비를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총선 출마해서 계속 어쨌든 국회의원 신분은 이어가야 본인의 이제 신변도 안정하고 또 다음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총선까지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홍석준 의원께서는 X, 그러니까 사퇴 안 한다고 보신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선택하셨습니까? 저도 사실 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퇴를 뭐 안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바뀌셨어요? 이 프로를 하다가 그 이재명 TV의 지지자들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서 과연 이재명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사퇴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재명 대표는 사퇴를 안 할 수 있겠다. 그럼 오늘 바뀌신 거네요, 그 판단이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앞으로 이런 어떤 행보를 보면 결국은 사퇴를 안 하기 위해서 결국은
여러 민주당 내 각종 어떤 모임에도 참여해서 이제 설득을 하고 예. 또 이제 개딸을 비롯한 어떤 이재명 어떤 지지 그룹들이 계속해서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을 좀 압박을 좀 하고 뭐 이런 어떤 걸 저는 할 것 같고 대신에 뭐 선거를 앞두고 뭐 연말이나 때면 뭐 선대위원장이라든지 어쨌든 그 얼굴 마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은 충분히 내세워서 좀 선거 체제를 좀 준비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로 인한 어떤 당의 어떤 부담 방패막이를 좀 하는 그런 어떤 작전으로 나갈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고 사실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잘 아시는 것처럼 예. 보통 지금까지 대선에서 떨어지신 분들은 뭐 외국에 나가든지 휴식기를 일부 갖는 게 이제 상례였는데 총선에 나와서 뭐 그 국회의원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방탄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과정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과연 이런 어떤 당 대표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이 방탄복을 스스로 이렇게 벗을 것인가 벗는 순간 대본에 이제 그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더 지금 커지는 예. 걸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뭐 쫓겨갈지언정 본인 스스로 저는 사퇴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은 그 지금 홍석주 의원님의 분석을 연장시키면은 내년 총선까지도 쭉 그냥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갈 것 같다 이렇게 좀 들리기도 하네요 지금요 말씀하신 거는. 자 이번에는요 전재수 의원님은 이게 세모는 없는데 세모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중간을. 자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죠. 근데 저도 이게 세워질 줄 몰랐습니다. 세워집니다. 예, OX 2개만 선택할 줄 알았는데 이게 세워지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가운데. 근데 왜 또 내리십니까? 세워두세요. 그러니까 청자분께서 뭘 선택했는지 보실 겁니다. 지금요. 가운데를 고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O도 아니고 X도 아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예. 사퇴할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사퇴해야 된다. 예. 또 어떤 분들은 사퇴 안 해야 된다. 이거 주의 주장들이 지금 이제 예측들이만 난무하고 있는데요. 사람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알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예측하는 것도 무의미하고 예단하는 것은 더더욱 무의미하다. 지금 이제 당내 뭐 여러 가지 단위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 또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서 서로들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큰 흐름이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진로라는 큰 흐름이 만들어질 것이고 예. 그 속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집단 지성이 발휘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진퇴 여부가 결정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의원님께서는 지금으로서는 잘 모르겠다. 네. 판단하기 어렵다. 아까 고미정 의원이 말씀한 영상이 약간 있었잖아요. 약간 비슷한 맥락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최기식 변호사께서는요. 연말까지 늦어도 연말까지 사퇴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짧게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일단 먼저 그 이유부터 말씀해 주세요. 박원석 의원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예. 이제 재판이 시작되면은 그동안 검찰이 어떤 카드를 갖고 있는지 언론 기자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기동량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재판이 시작되면 공개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를 하나씩 제시를 할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아마 그 파괴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기자들이 계속 아마 그렇겠죠. 실시간으로 리포트를 할 거예요. 나올 때마다 얘기가 예. 돼서 기사로 다뤄지겠죠.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민주당한테 데미지를 줄 것이고 그러면 결국 여론조사에서 계속 아마 부정적인 영향을 연말까지 미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표 스스로는 물러나고 싶지 않겠지만 당내 중진들이나 원로들이 이제는 하산할 때가 됐다라고 아마 사인을 줄 거고 그러면 아마 질서 있는 퇴진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 드리면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이 끝난 뒤에 휴식기를 가졌다라면 이른바 이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까지 부각되고 현실화됐을까?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휴지기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당대표를 맡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미 진행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마 계속 진행됐을 거라고 보고 오히려 당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더 방어하기에는 수월한 상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당대표가 아니었다면 더 힘든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패널 분들과 OX,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태 문제에 대해서 OX 해봤습니다. 자, 팻말 좀 내려주시고요. 자,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갑니다. 보시죠. 자, 이번 이슈 주제는 이겁니다. 특별 참석으로 용산 주파수 맞춘 여당 지도부, 용산 주파수,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특별 참석은 뭘까요? 이게 무슨 얘기라는 걸까요? 일단요, 어제 여당 지도부, 신임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했거든요. 그와 관련된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해. 고생했어. 네. 그래요? 자, 어제 만찬 모습인데요. 사진 좀 하나 소개해드리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지도부가 이제 기념 촬영을 좀 했어요. 이렇게 참석자들이 다 참석하는, 지금 10명인가요?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이름까지 써 있죠?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 가운데 있고요. 지금은 이제 임무가 끝났죠.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 있고 나머지 이번에 전당대에서 뽑히신 분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 보면 맨 끝에 이철규 사무총장은 전당대에서 뽑히신 지도부가 아니에요. 당대표가 임명을 했죠. 그날 어제 임명을 해서 어제 바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빠지신 분이 하나 있는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명직 최고위원도 지명이 됐거든요. 강대식 의원으로. 근데 최고위원에 지명되신 분은 빠졌고 사무총장이 참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친윤 중에 친윤을 꼽히신 분이죠. 이걸 두고 약간 설왕설래 얘기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어제 이 만찬 상황과 관련해서요. 지금부터 미니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미니 인터뷰 좀 보겠는데요.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 최고위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선 차석으로 당선이 되셨죠? 일단 축하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만찬 참석하고 끝나서 국회 돌아와서 브리핑도 하셨는데, 근데 오늘 이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게 그냥 뒤늦게 알려진 거예요. 어제 만찬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이 국민을 잘 설득을 하면 야당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데 이 사실이 맞습니까? 그리고 어떤 내용이 좀 나온 겁니까, 그럼? 예, 지금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예.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사사건건 모든 문제를 반대하면 사실 국정이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려운 현실이긴 합니다. 예. 하지만 오직 국민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 정부가 또 국민의힘이 열심히 노력하게 된다면 예. 결국 여론의 힘에 밀려서 민주당도 반대가 아닌 국민의힘과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찬성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어제 만찬 자리에서 나눴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반도체법 관련된 얘기들이 어제 오늘 기사화돼서 보도가 된 것처럼 나온 겁니다. 예. 정부는 정책을 수립하고 또 이 일을 국민께 설득하는 작업들을 합니다마는 조금 더 국민들과 가까이 있고 소통이 용이한 집권 당인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함께 해준다면 이 반도체법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추진하는 많은 일들 속에서 국민적 호응을 얻어내고 또 야당이 아무리 의석이 많더라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어저께 만찬장에서 여러 얘기를 하면서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른바 K칩스법과 관련된 얘기를 하다 나온 걸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방금 전에 화면으로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어제 만찬에 이철규 사무총장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기념촬영도 했는데 막상 강대식 지명직 최고위원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사실 최고위원의 구성 멤버는 강대식 최고위원이고요. 사무총장은 정식적인 최고위원회의 멤버는 아니거든요. 자, 왜 사무총장은 참석하고 지명직 최고위원은 빠지게 된 겁니까? 어제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인사들에 대한 축하 자리가 기본 목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김기현 당대표와 선출된 최고위원에 대한 축하가 첫 번째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정진석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특별 초대가 됐는데요. 예. 그동안 당을 어려웠던 시기에 비대위원장으로 이끌어줬고 또 전당대회가 전 국민적 흥행을 이끌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격려와 그 감사 자리에 대한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선출직 이번에 전당대회와는 관계는 없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도 참석을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당 3역을 우리는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 속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참석했고 예. 자연스럽게 사무총장도 참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지금 나오는 이후에 억측이 강대식 최고위원은 이른바 비윤계로 간주가 되고 이철규 사무총장은 친윤 핵심이라서 참석한 거 아니야. 이런 약간 억측 설명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억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어제 만찬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는 사실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대변인도 참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임 대변인들도 여러 임명이 됐습니다만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보단 전당대회 선출된 사람들에 대한 축하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 소수의 인원들로 구성이 돼 있었고요. 다음번에 뭐 만찬이라든지 또 여러 회의를 통해서 강대식 최고위원 자연스럽게 참석을 하게 될 것이고 예. 그런 자리에서는 대변인뿐 아니라 다양한 경로에서 또 활동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해가 없는 상황 속에서 또 같이 참석하게 될 계기들은 많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주제 좀 바꿔서요. 지금 예? 새 지도부 되신 분들이 언론 인터뷰 중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꺼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함께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총선에서 다가올 때 역할을 줄 수 있느냐 없나 이거거든요. 자, 네. 김병민 최고위원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희가 구태여 지금 뭐 말을 보태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신임 최고위원이 된 태영호 의원께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꺼냈고 예.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다소 좀 부정적인 얘기를 꺼낸 것 같은데 오히려 좋은 얘기를 꺼낸 태용호 의원이 틀렸다 이런 식의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전 대표에 관련된 얘기들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야기를 꺼내는 게 본인 입장에서 크게 와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한때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뭐 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무슨 달걀이냐 품게 이런 식의 또 대응을 하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기본적인 이준석 전 대표 천하용인이라고 불렸던 후보들 그리고 기타 이번 지도부로 탄생이 된 지도부에 대한 평가가 전당대회를 통한 당원들의 선택으로 일단락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여기에서 당원들은 왜 새 지도부를 선택하고 여기에 힘을 실어줬는지 아마 이런 일들에 대한 고민의 지점이 이 전 대표에게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모두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 또 내년 총선의 압승을 위해서 각자가 해야 될 역할들이 주력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어제 예. 만찬 자리에서요. 최근에 예. 불거졌던 이른바 간첩혐의 사건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이나 어떤 얘기가 오간 게 좀 있었습니까 어제요? 어제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을 나눴는데요. 대한민국 국가 안보 또 그 실리콘밸리 은행에 관련된 경제 상황이 엄중한 현실 예. 또 국민의 민생에 관한 얘기들 이 모든 얘기들이 복합적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됐고요. 또 최근에 이 간첩 문제는 워낙이나 대한민국 안보의 예. 중요한 상황에서 큰 이슈 논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제도 자연스럽게 있게 나왔고 또 북한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아마 최고의 북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태용호 의원이 최고위원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북한 이야기들도 자리에서 오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박원석 전 의원께는요. 이 만찬 참석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철규 사무총장, 강대식, 지명직 최고위원. 한 분은 참석, 한 분은 빠지고. 지금 김병민 최고위원은 그러니까 원래 전당대회에서 당선되신 분을 축하하고 전임 지도부를 환송하고 약간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참석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무총장은 당을 어떤 살림을 담당하는 거니까 참석한 거다 이런 취지였어요.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글쎄요, 뭐 지금 김병민 최고위원이 설명한 뭐 그런 얘기가 맞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기류가 예. 어쨌든 대통령실이 당의 그립을 강하게 움켜쥐고 예.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의 당으로 이 당을 만들어 가겠다. 그런 어떤 대통령의 의중이 이번 전당대회에도 투영된 거 아니냐. 그래서 예. 김기현 후보를 당대표를 만드는데 대통령실이 조금 선을 넘는 듯한 모습까지 보인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기류가 어제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 대통령실이요. 만찬에도 예. 조금 좀 나타난 게 아닌가 싶고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그 지명이 된 강대식 최고위원이 왜 불참했는지, 오지 말라 그래서 안 가는 건지, 아니면 본인의 일정이 있었는지 그건 알 길이 없는데 예. 어쨌든 저 모습이 아주 자연스럽지는 않았어요. 지명직이긴 하지만 선출은 안 됐지만 어쨌든 당의 그 서열로 보면 사무총장보다는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이란 일원이기 말이에요. 때문에 예. 더 위이긴 한데 예. 그런 지명직 최고위원은 빼놓고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총장은 부르고 이런 모습이 좀 어색해 보이고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이나 여러 가지 해석을 그렇습니다. 낳게 만드는 거죠. 방금 전에 지금 박원석 전 의원이 설명하실 때 약간 호칭한 화면이 잠깐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불러올까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만찬장에서 이렇게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님은 대표님. 근데 여기 보면은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김병 최고위원, 이름 얘기가 나왔다나 보네요. 이렇게 부를 때 이름을. 그러니까 과거 아마 대선 시절에도 옆에서 이렇게 보좌할 때 이름을 불러야 돼. 어제도 아마 이런 친근감을 나타냈다. 이런 건데. 근데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네요. 지금 보도로요. 그만큼 주목을 좀 어제 받았습니다. 예찬아, 병민아 뭐 이런 호칭이었다고 지금 소개가 되고 있네요. 화면상으로요. 자, 이런 가운데요. 방금 김명민 최고위원한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준석 전 대표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먼저 관련된 영상이 있는데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명이 맞습니까? 전당대회. 예. 전쟁 거. 저는 그래서 그렇게 사실 그래서 다 아는 식구들. 연포파 정치의 이준석 전 대표 자리가 되겠습니다. 특정인을 딱 지목해서 연포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저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특정인만 넣으면 연포탕이냐 뭐 그렇게 거꾸로 질문하고 싶은데 그렇지는 않은 거거든요. 우리 김기현 대표께서 당을 앞으로 어떻게 꾸려가겠다고 하는 개괄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뭐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답을 했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뭐 또 자기의 길이 있겠죠. 근데 사실 뭐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바뀌니까 문제겠죠. 분당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분들은 원래 우리 당을 쪼개고 나가서 우리 당을 비난했던 그런 당 소속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또다시 분당을 할지 안 할지는 본인들의 선택이겠지만 네. 그분들의 이미 활동은 자신들이 잘 알아요. 어떤 결과를 가져왔었는지. 저도 그 김기현 대표님 측으로부터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연락을 받았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일정을 협의하거나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저는 뭐 김기현 대표의 어떤 말씀은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이 만나자 또 연대하고 포용하자라고 하는 것이 지도부 차원에서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교통 정리가 되고 나서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지금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소개드리면 이래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람 잘 안 바뀐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죠. 조수진 최고위원은 성찰 반성이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총선 승리 절박함, 공감하며 같이 가야 된다. 여기 같이 가야 된다의 방점이 있어요. 점점 뭐가 이게 스펙트럼처럼 결이 다르죠? 그런데요, 막상 이준석 전 대표는 뭐라 그럴까요? 다음 화면에 있습니다. 태용호보다 김재원 말이 옳다. 그러면은 뭐예요, 이게? 뭐 같이 안 간다는 소리인가요? 안철수는 안고 가고 이준석은 안고 가지 않아야 한다. 막상 본인은 거부한 거네요. 됐습니다라네요. 자, 그럼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준석 전 대표를 품고 간다, 안고 갔을 때 정치적 득실이 뭐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득과 실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이준석 그 전 대표는 지금 당헌권이 지금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지금 내년 2월 말까지 지금 당헌권이 내년 초에 이제 끝난다고 있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년 총선이라면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특별 결의를 이제 해서 이제 경선이라든지 뭐 공천 관련된 이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를 이제 안고 가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좀 분명한 어떤 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분명히 우리 당의 뭐 큰 자산이기도 하고 또 많은 또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층의 어떻게 보면 아이콘 같은 어떤 그런 예. 어떤 상징적인 존재를 갖고 있는 파괴력이 있는 예. 분이면 이제 틀림없지만 그러나 예. 또한 우리 당내 그동안 많은 어떤 분란 갈등을 유발했고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으면서까지 많이 이제 그 좀 공격 비판을 한 그런 어떤 사례가 있어서 상당수의 또 당원들이 또 많이 반대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과연 최고 지도부가 어디까지 이제 안고 갈 거냐 이런 어떤 문제는 앞으로 큰 어떤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데 한 가지 이제 전제는 앞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또 이제 뭐 이제 하느냐 뭐 조수진 최고 같은 경우는 뭐 성찰 반성의 표현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또 이제 그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에 또 앞서서는 지금 지금 이준석 전 대표도 지금 현재 경찰 수사와 이제 검찰 수사를 이제 지금 받고 있으니까 그 문제가 어떻게 또 깔끔하게 정리되느냐 또 이런 문제가 사전에 또 전제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재수 의원께서는 뭐 옆에 있는 당 사정이긴 한데 이준석 전 대표를 국민의힘 지도부가 품고 가는 것, 그러니까 함께 가는 것, 정치적 득실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함께 가는 게 정치적으로는 득이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특히 선거 때가 되면 한 표가 아쉬울 때가 많은데 함께 가는 게 무조건 득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 또는 캐릭터 또는 정치적 리더십 이런 것으로 볼 때는 함께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할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 검찰에서 오랫동안 몸을 담았고 또 검사 출신 대통령이다 보니까 뭔가 다른 생각을 용인해주고 다른 생각을 품넓게 받아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양보하는 이런 이제 정치적 리더십이 아니고 상명하복에 길들여지신 분입니다. 사람 잘 안 변한다고 누군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데 사람 안 변합니다. 상명하복, 지시하고 따르고 복종하고 집행하고 여기에 이제 익숙한 정치적 리더십과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와 같은 불편한 사람 또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품고 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의 당이 된 상황에 다른 목소리,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끼어들 만한 그런 공간이 정치적 공간이 과연 있을까 굉장히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가는 자체가 어렵지 않는가 이런 말씀이네요. 지금요. 전재수 의원께서는 좋게 전망하셨고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이 또 더 있거든요. 2명이 등장합니다.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가세를 상대로 이준석 전 대표 측이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이 무혐의가 종결이 되고 나서 무고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이 그 경찰 내 단계에서 수사 중이었던 그 명예훼손 사건이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수사가 좀 늦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건이 종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수사가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조만간 뭐 기소 여부가 결정이 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일단 뭐 소환 조사부터 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그럼 조만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글쎄요, 언제 뭐 검찰의 수사 일정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시기일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알겠습니다. 뭐 수사는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이른바 이제 이준석계를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나중에 지지율이 떨어지면 화합하겠죠. 지지율이 떨어지면 화합할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마 안 할 겁니다. 또 제가 보기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단순히 윤심이 작동해서 이렇게 됐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너무 지나치게 가볍게 행동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뢰감을 당원들로부터 잃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는 충분히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는 와신 상담을 해야 되지 않나. 자, 최기직 변호사. 지금 유상범 수석대변인이에요. 검찰 출신이잖아요. 근데 검찰 수사 아마 잡혀서 받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그렇게 전망이 되십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게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결국 그 성상납 의혹을 가세현이 이제 제기를 하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가세현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는 그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지려면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이걸 따져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성상납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만 이 문제가 끝나기 때문에 또 무고건도 뭐 또 하나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성상납 의혹이 전혀 없다면 있는데 저 이준석 대표가 만약 그 문제를 제기했다면 무고가 되는 거거든요. 가세연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최규식 변호사도 과거에 수사 그런 경험 있으시니까 이럴 때는 그 수사가 그렇게 진행이 됩니까? 항상? 됩니다. 그럼 따져보는 겁니까? 네, 따져봅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자신이 없는 사람은 명예훼손으로 잘 고소를 안 하기도 하지요. 명예훼손을 고소를 했다는 것은 사실 여부를 한번 따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사실 여부를 검찰 따져야 쪽에서 되는 수사를 좀 더 따져가 보게 되면 윤석열 전 대표한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겁니까?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지금 유상범 대변인이 살짝 언급을 하신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요거는 조금 주목이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지금 최규식 변호사도 과거에 그런 수사와 관련된 경험이 있으시니까 지금 그렇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들렸습니다. 지금요 사실 유상범 대변인의 말은. 일단은 성상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또 이 이슈가 많은 분들이 좀 지나간 걸로 생각하는데 다시 뭐가 진행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로 좀 들리네요. 자 이런 가운데요. 김기현 신임 이 국민의힘 당대표 내일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고 하죠. 예고가 좀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인물이요. 과거도 그렇고 요즘도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은 걸로 알려지고 있죠. 워낙 약간 좀 가시돋친 말들을 주고받은 상황이거든요. 자, 관련 영상 준비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재명 만물창조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든지 이재명이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 국민의힘에게 특별한 지시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에게는 봉고파직에 더해서 저기 남극 지점에 위리 안치를 명하도록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와 조폭의 그림자, 마치 영화 아수라처럼 등골이 오싹하고 섬뜩합니다. 진실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전 의원님, 내일 상견례긴 하지만 뭐 인사는 하겠지만 이렇게까지 주고받았어요. 이거 분위기가 어떨까요? 근데 뭐 정치권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두 분이 지난 대선 때 한 분은 후보였고 한 분은 또 상대당의 선대위원장이면서 원내대표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뭐 상대당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발언들을 많이 했을 거고 또 이재명 대표는 그에 대해서 아까 보셨지만 뭐 봉고파직 위리안치 이렇게 센 말로 굉장히 받았는데 근데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서로 때로는 강한 그 단어를 동원해서 비판도 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또 만나서 소통하고 토론하고 협의할 건 하고 이게 정치지 않습니까? 두 분이 뭐 만나더라도 그렇게 어색한 장면이 저는 연출되지는 않을 것 같고 물론 내일 한 번의 상견례가 지금까지의 여야 관계와는 좀 다른 물꼬를 트는 그런 자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여야 관계가 이게 대화나 협치 이런 거보다는 굉장히 강하게 부딪히고 있어서 그런 길을 좀 텄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바람을 갖습니다. 제가 정치권 취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저한테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정치인들 화면에 보면 그렇게 싸우던데 평소에는 친해요?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 답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친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평소에는 친합니다. 화면에서만 그래요. 뭐 이런 답을 하는데 어떤 모습이 될지 내일 기다려 보겠습니다.